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달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위원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한은이 현재 우리 경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세한 강연 내용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은의 금리 인상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 주에 한은 총재가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달 전에 열린 이 강연에서도 고 의원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고요? 네, 고승범 의원은 그동안 금통위 내에서 비둘기파, 즉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쪽으로 분류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는데요. 성장과 물가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 안정을 고려할 시기라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이번 강연에서도 그런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통화정책이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재정정책이 있죠. 재정정책이 예산정책과 이제 조세정책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 재정의 기조는 정부에서는 항상 예산 증가율을 높인다고 하면서 얘기할 때 재정은 완화적인 기조, 확장적인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 앞으로도 중기 재정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이제 재정정책은 오늘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그 근거가 되는 법이 한국은행법입니다. 한국은행법에 통화신용정책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그리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라. 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이게 중앙은행들이 주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금융 안정 이슈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통화신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반 원칙을 우리 금통위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일반 원칙은 첫째는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따른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안정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겁니다.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근데 앞에 신축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렉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중기 지역 운영 시기,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가 몇 퍼센트입니까? 소비자 물가 2%.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건 2%고 다른 나라들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물가 안정 목표를 2%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기적 시기에서 달성하는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1년만 보는 게 아니고 3년. 지금 2% 물가 안정 목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 전에 또 3년 동안은 목표가 달랐어요. 2.5에서 3.5.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막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말, 앞에 신축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축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를 고려하면서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만 보는 게 아니고 경기 상황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기 상황 볼 때 또 고용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이후에 성장세는 다소 회복이 됐는데 물가 상승세가 미약하고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약한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은행들도 다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낮은지. 한국은행에서 생각하기에는 4분기, 10월 달부터는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저 효과라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유가도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4분기부터는 물가가 좀 올라서 1%대 후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상황을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할 때 얼마나 고려하느냐, 이게 또 이슈죠. 미국 같으면은 미국 연준은 그 목표에 아예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용이 중앙은행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고용이
목표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가 안정만 목표로 들어가 있고, 하지만 고용을 고려하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목적 조항에 고용 안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에 대한 고려를 많이 이제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 안정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정부가 담당하나요? 중앙은행이 담당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거시건전성 정책 등 뭐 여러 가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죠. 금융안정. 사실 어제도 그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났다. 뭐 590조 원이 됐다. 그런 분석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런 이제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그 1차적인 정책 수단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정책 수단은 금융위원회가 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TV, DTI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또 기재부에서는 이제 국제금융과 관련된 그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먼저 대응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아요.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금융 불균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Financial imbalances.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 완화적인 정책으로. 그 금융 불균형 누적된 것들이 나타나는 그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죠. 중국에서는 기업 부채로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부채로도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 할 때 얼마나 고려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더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많이 따르는 견해입니다. 실물 경기하고 물가 상황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거시경제 정책의 하나인 통화 정책은 경기에 대한 판단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 경기나 물가 등 거시 경제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금융 안정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나 현재 금융 안정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하죠. 네, 고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내외 금리 차이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중 먼저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금융 시스템 안정에 이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금융 안정 이슈에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만 통화 정책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등등 여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뭐 버블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감독 당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감독을 해서 시장이 효율화되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 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융 안정 이슈로 제일 크게 얘기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혹시 자본 유출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계부채 이슈인데 사실 금융위원회 있고 뭐 할 때도 이 가계부채나 부동산 그 대책 관련된 일들이 참 많았어요. 2000년대에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0년대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LTV, DTI 규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LTV는 담보 인정 비율, 론 투 밸류 레이쇼, DTI는 뎁트 인컴 레이쇼인데 이런 규제들을 해요. 금융위원회에서 하죠. 그런 것들 이제 LTV 규제라는 건 2002년에도 있고 2005년에 DTI 규제도 또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오르다가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좋게 말하면 안정이고 그 뒤로는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낸 측면도 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주요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중반에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됐고 그 뒤로 우리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딜레버리징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계부채가 엄청 많았죠. 근데 그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많이 줄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대처를 해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딜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업 부채도 없고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종합대책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해서 2014년, 14년 이때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제로 많이 이제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도 안 좋고 그때 내수가 안 좋을 때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또 대출 관련된 규제도 완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뒤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최근 2, 3년 사이에 서울의 일부 지역만 올랐습니다. 사실 지방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이것도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지역만 오르던 것이 좀 퍼져가지고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도 오르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서 그 부동산 대책도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공급이 많아져야 되고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 수요 줄이려는 노력만 있지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해서 이제 그런 방안을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가계부채는 뭐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가계부채 정책을 하면서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그렇게 높던 거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스틸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시스템 리스크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인데 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올 거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긴 하지만 지금 뭐 1,490조가 넘었죠. 1,493조 얘기하는데 뭐 한 1,50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 70% 정도가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분위로 보면 4, 5분위의 사람들이 전체 채무의 한 70%를 가지고 있고 또 금융자산이 전체로 보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배가 되고 또 손실 흡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BIS 비율 들어보셨나요? BIS 비율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자본 그 비율입니다. 은행에 높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서 뭐 금융회사들도 관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LTV나 DTI 같은 그 규제 수준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이런 거 평균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고 또 연체율도 아직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무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의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취약계층 문제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취약계층 문제, 취약차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를 예상을 해보면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금년 하반기 또 그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국제 비교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그 지표를 많이 쓰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그 지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게 우리는 높아요. 그리고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우리나라 가계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낮아져서 소득 증가율 정도 수준으로는 낮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갑자기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가계부채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줄이면은 그럼 더 큰일이 나죠. 그래서 이걸 좀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부문 안정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한다고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금리 올릴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올린다는 그 전망들이 많아요. 지금 기준금리, 정책금리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몇 퍼센트죠? 1.5%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레인지로 페더럴 펀드 레이시 1.75에서 2%. 그러니까 상단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0.5%포인트 높아요. 50bp가 높습니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한국 금리가 훨씬 높았죠. 그러다가 지금 역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러면 금리 높은 쪽으로 돈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신흥국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 유출입은 금리뿐만 아니고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실물 경제나 국제금융시장 연권, 신흥국의 그 금융시장 안정 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투자, 외국인 채권 투자가 더 들어옵니다. 채권 가격하고 금리 여부는 역관계에 있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이제 마이너스 돈이 나간 경우가 많았지만 이거는 꼭 금리 때문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식은 좀 이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대외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보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나느냐, 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97년에 우리 그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97년에 제가 그 경제정책국에서 경제정책 그 종합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주무 서기관을 하면서 97년 경제정책 방향 그 만든 그 실무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경제정책 방향 만들었던 게 궁금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20년 전 거를. 작년 초에 2017년이 되니까 외환위기 20주년이다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났어요. 관련 기사가. 그래서 그때 그걸 찾아보니까 당시 재정경제부의 백서에 그걸 찾았습니다. 요약해 놓은 걸 찾았어요. 근데 요약도 제가 했더라고요. 밑에 집필자에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보니까 그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측면이 크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릴 우려 이런 게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작년 초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20년 전 상황인데 작년 초에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었고 경제정책 기조가 뭐 흔들릴지 모른다. 뭐 특히 우리 지금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20년 전에 경제 인식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거시경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96년에 97년보다 한 해 전에 230억 불 넘는 경상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97년 우리 IMF 가고할 때 11월 달에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됐죠. 38억 불, 뭐 80억 불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4천억 불이 넘고 그러니까 경제의 그 기초적인 여건은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무역 분쟁 등으로 이제 일부 신흥국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요즘 취약한 나라라고 얘기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죠? 터키,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인도네시아도 어렵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주목합니다. 중국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럼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크죠. 그럼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근데 뭐 내외 금리 차가 그것만으로 자본 유출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내외 금리 차도 중요한 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대로 자금이 흐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정책 금리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진 거죠. 그런 경우가 2번 있었는데, 그때도 큰 자본 유출은 없었어요. 그때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하고 다른 거는 기준금리는 역전이 됐던 그 시절에도 시장금리 중에 뭐 단기금리가 있고 장기금리가 있죠. 근데 이제 국고채 금리로 하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비교합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 비교하면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역전이 됐었는데 그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시장금리가 역전되지 않았었어요. 그 시장금리는 우리나라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기준금리만 역전된 게 아니고 시장금리도 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년짜리, 10년짜리 뿐만 아니라 3년, 5년짜리 국채금리도 전부 역전이 돼서 지금 저 끝에 보면 역전되는 게 좀 보이잖아요. 우리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잘 보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 그리고 금융 발전과 금융 안정,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금융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학자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이 로빈슨이라고 예전에 50년대 경제학자 때 기업이 앞서고 금융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금융은 그냥 쫓아가는 거죠.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학자들, 여기 써있는 골드스미스나 맥키는 쇼 이런 사람들은 금융 발전이 중요하다. 금융 발전이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을 했고, 실제로 금융이 발전되면 금융 중개 기능이 효율화되고 해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산적이지 않는 뭐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 많이 가고 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흘러야 경제가 성장한다. 네, 한국은행은 이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정책금리와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사하고 있어 2번 남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지 또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숙 기자 고맙습니다.